갑시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선민입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화학 특강인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월드컵을 보다가, 포르투갈전을 보다가 16강에 진출해서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고, 또 그때 때마침 또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었어요. 질문을 해가지고 그걸 답을 달아주다 보니까 지금 이런 걸 고민할 시기가 아닌데 싶은데 그런 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변리사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고 해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정리합시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부터 4번에 걸쳐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화학을 갖다가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 전략적으로 좀 임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시험 공부할 때 뭐 시간이 굉장히 넘치고 막 그래서 뭐 전 과목을 다 잘하면 뭐 나무랄 데가 없겠죠. 아까 어떤 친구 이번 모의고사에서 자연과학에서 6개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대박 아닙니까? 그 정도가 되면 뭐 이건 뭐 모의고사 6개면 실제 시험장 가면 거의 다 맞거나 1개, 2개 정도 틀릴 거예요. 자연과학을. 그러면은 법 과목을 뭐 완전 망그러져도 합격하겠죠. 근데 그 친구 법도 잘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의 합격은 뭐 거의 확실시되는 지금 현재 그런 경우라면 뭐 너무 좋죠. 그런 경우라면 너무 좋은데 과연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학생들보다는 어떤 한 과목에 맹점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차라리 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걸 하자니 이게 걱정되고 이런 경우가 더 일반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화학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화학은 이제 전략적으로 공부할 때 2가지가 있습니다. 화학은 이해 암기형 문제가 있고요. 이해한 다음에 암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는 응용 계산 문제가 있어요. 이걸 갖다 구분을 잘 못합니다. 학생들이. 화학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화학 내용을 갖다가 이제 항상 욕심은 좀 많이 앞서지요. 욕심이 많이 앞선 친구들이 난이도 굉장히 높은 문제 1-2개 갖다 놓고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용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자신감만 계속 상실됩니다. 자신감만 상실되는데 시간은 점점 시간이 임박해지면서 시험이 막 다가오고 며칠 남았어요 지금? 60일? 6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곰이 사람으로도 안 바뀌는 시간이 남았단 말이에요. 100일이면 원래 바뀌어야 되는데 100일이 안 남았잖아. 그냥 농담한 건데 분위기 험악하고 지금 분위기 아주 참 썰렁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이지 못한 사람은 다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화학이 원래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물론 자연과학은 다 그렇습니다. 지구과학 빼놓고는 지구과학을 전공한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과학 빼놓고는 베이스가 대단히 중요한 과목으로서 화학의 베이스가 대단히 있는 친구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역효과가 자꾸 생겨요. 자, 어디를 주력해야 합니까? 시험 문제는 약 5개 정도 나오고 이거 5개 나옵니다. 여태까지 20년 기출 문제를 제가 다 풀어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나온 결론이 이해 암기형 문제 5개 나오고 계산 응용 문제 5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주력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다 여기다 주력을 둬요. 왜?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자꾸 풀다가 계속 자신감만 상실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 암기형 문제다 보니까 난이도가 쉽다고 상대적으로 쉽다고 느낍니다. 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면요. 주기성이면 주기성 부분을 본 다음에 바로 주기성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어떤 일 벌어져요? 그냥 바로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 해설 읽고선 이해가 되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는 걸로 공부를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 해설 읽으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어떤 거는 이 부분을 해설 읽어도 이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화학의 주 전략이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 자신감만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5개만 맞추면 행복감에 겨워한다면 작년에 어떤 친구가 화학과생이 4개인가 3개인가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화학과 생이 그 정도 맞췄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바로 이거잖아요. 이거 하다가 망가진 거 아니에요. 이걸 다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내용이 뒤죽박죽 섞이고 들어가다 보니까 뻔한 거는 잊어버렸다는 것을 망각한 채로 시험장 들어가서 3개, 4개 맞은 것이죠. 그러고서 시험에 떨어지면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해 암기형 문제만큼은 이건 철저하게 이해 암기해야 된다. 이해가 됐으면 과감하게 외우기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여태까지 기출문제의 경향성으로 봤을 때는 5개 정도가 출제가 되니까 그 5개만큼은 이해되고 암기하는 문제니까 암기가 잘 되어 있으면 보는 순간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걸리는 시간도 한 문제당 20초 내지 30초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런 부분은 이거 사실 응용력 없으면 못 풀거든요. 여기도 이제 이번 모의고사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제가 어렵게 냈습니다. 이번 거는 좀 일부러. 그러면 그런 문제 갖다 놓고 못 풀었다고 좌절감 가질 필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집착들을 하니까 이거 응용력 없으면 못 푸는데 응용력은요. 이게 어떤 거냐. 배양이 안 됩니다. 단기간 내에는. 그리고 응용력은 태어나는 그 순간 응애 할 때 결정납니다. 한 50%는. 그리고 배양이 안 돼요. 근데 자꾸 그런 걸 배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효과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의 자신감만 상실되고 시험장 가서 운을 바라보자. 그리고선 또 시험장 가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도 또 욕심을 부립니다. 또 다 맞겠다 그래요. 꼭 1번부터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11번. 11번 문제를 딱 보니까 이 문제 만약에 이거면 이런 문제면 이것도 응용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걸리는 걸 자기가 압니다. 그런데도 풀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또 못 풀고 11번, 12번, 13번이 딱 그 작년에 59회 때 딱 이랬잖아요. 작년에 59회 때 11번, 12번, 13번이 딱 응용계산형 문제다 보니까 막 갔죠. 그냥 막 갔죠. 그러니까 14번 문제부터가 여기서부터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시간이 걸리겠다 싶으면 안 풀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걸 못 하다 보니까 막 가고 하니까 아이고 화학 전체가 막 간다. 그리고 시간은 20분 썼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구과학 풀어야 됩니다. 생물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자연과학이 완전 망가져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시험을 임해야 되는 겁니까? 철저하게 잘 이해하고 외워서. 여기서 20초 내지 30초 만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걸리는 문제만큼은 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 풀고 생물 풀고 물리도 풀 수 있는 건 다 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걸 모의고사 때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모의고사 때 연습을 하는 거고 모의고사는 그거 연습하라고 있는 것이지 잘 보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의고사 못 보면 막 기죽어 갖고 그럴 필요도 하등에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해만 되면 외울 수 있는 거고 이걸 외우지 않고 자꾸 이해만 하고 시험장 들어가니까 시험장에서 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험장에서 풀지 말고 그래서 제가 문제를 갖고 온 이유가 뭐냐. 기출문제를 갖다가 하고 이제 저 미트디트 문제 일부를 제가 문제로다가도 나눠드린 이유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외워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해를 좀 시켜드릴 것이고 암기는 이건 내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암기하는 것까지 도와드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것이니 여러분들께서는 암기하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하는데 문제를 보시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암기가 되어야만 문제를 빨리 푸는지를 깨우치라. 그걸 깨우치면은 시험장에서 그리고 절대로 먼저 풀 때 이거 손대면 불행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먼저 손대기 시작하면 꼭 11번부터 풀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공유결합 파트네, 이해 암기형 부분이네, 그거 먼저 딱 하고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먼저 득점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득점해 놓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때 근데 대부분 시간적 여유 없어요. 시간적 여유 없는데 항상 욕심을 이걸 내다 보니까 11번, 12번, 13번 문제가 작년에 난이도가 높았던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13번 문제부터가 별로 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14번부터 나머지 뒤에 거 다 쉽거든요. 물론 뒤에 하나 약간 어려운 거 있긴 하지만 그러면 6개 정도는 무조건 확보돼야 정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맛이 딱 가버리니까 그다음부터도 그냥 지레 질려갖고 그냥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친구는 빵점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야, 뭐하러 공부하냐? 2개 만약에 미만이면. 2개 미만으로 맞출 거면 뭐하러 화학을 합니까? 그냥 다른 과목에 주력하고 화학은 기도를 잘하는 방법으로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5개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5개 정도는 할 수 있고 화학의 5개를 확보한다면 나머지 법 과목이나 내지는 뭐 생물이나 지구과학에서 하나의 강점 정도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자연과학에서도 일정 성적은 받을 것이고 그래서 법 과목에서는 90, 90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렇게 돼서 1차를 너끈히 붙을 때도 또 그거잖아요. 뭐 꼭 아까 그 친구처럼 엄청 점수를 남겨야 합니까? 응? 붙었을 때 묘미는 뭐야? 꼴등으로 붙는 게 묘미 아니에요? 커트라인으로 딱 붙자 이거예요. 나는 커트라인으로 딱 붙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전략적인 공부를 하자. 그리고 지금부터 2개월의 기간 동안에 그 내용을 깨우친다면 그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깨우친다면 2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공부를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친구 뭐 화학을 무조건 10개 맞으려고 10개 못 맞습니다. 10개를 무슨 재주로 맞습니까? 화학을. 선생님 내가 들어가도 틀릴 것 같은 문제가 있는데 왜 그걸 10개를 꼭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과목에 10개를 노리면은 그 순간 그 과목에 발목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과목 중에 진짜 어려운 게 있으면 그거 풀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시간 엄청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하나는 완전 망가져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공부할 때는 그렇게 욕심만 내지 마시고 좀 전략적인 공부를 임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되었으면 과감하게 암기하는 이 정도의 노력은 기울이시고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해서 혹은 전체적인 자연과학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들 1차 시험 전체에 대해서 커트라인을 넘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공부를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었고요. 그 친구가 그 월드컵 당일날 포르투갈전을 하는데 공부라는 수험생이 있다는 것에 깜짝 감동을 받아갖고 내가 이걸 하기로 해드리고 했어요. 아니 그때 포르투갈전을 안 보고 공부를 하고 있어? 야, 그래갖고 이건 대박이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조금 힘들어도 해드림이 올바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동을 먹어서 내가 지금 요거를 갖다 그날에 이제 월드컵 진출 기념으로 요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교재는 요건 미리 나눠드렸습니다. 요거 제 서브노트예요. 서브노트에 있는 거 PDF 파일로다가 여러분들에게 쭉 나눠드렸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도 교재와 문제를 같이 파일로 올려드렸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걸 다운받아 갖고 오시면 좋고요. 저 친구처럼 뭐 칼라로 하면 너무 비쌉니다. 뭐 4만 원인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야, 떡볶이 사드세요. 그냥 약간 안 보여도 되니까 흑백으로 뽑으면 됩니다. 그럼 한 1,000원이면 뽑아요. 그러니까 흑백으로 뽑아도 약간 좀 저기 좀 잘 안 보일 뿐이지 괜찮거든요. 보는 데는 지장 없어요. 자, 지금 이제 내용을 한번 가봅니다. 자, 1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1페이지 펴시면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이라고 돼 있죠. 자,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 자,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 뭐 이런 내용 전체적으로 쭉 흐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어떻게 나오느냐.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에서는 자, 핵이 있다. 전자는 특정 궤도를 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핵에서 제일 가까운 것을 n=1인 궤도라고 하고 두 번째 2, 3, 4 이렇게 나가는 거 맞죠. 그리고 n=1인 궤도를 바닥 상태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걸 들뜬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맞죠.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당연히 무한대 궤도까지 가는 것입니다. 라는 거고요. 이럴 때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는 자, 이런 내용을 딱 요거만 내용을 알면은 문제 푸는데 하등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자, 어떤 거냐? 자, 예를 들면 여기 전자가 있다. 전자가 어디 있는 거죠? 바닥 상태에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전자가 이렇게 들뜨기 위해서는 n=2로 간다. 그러면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다가 높은 에너지 준 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벌어줘야 되느냐?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되겠죠. 에너지를 흡수하면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자가 들뜰 것이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에 전자가 있었다. 일로 들떴다. 그랬을 때 만약에 다시 낮은 에너지 준위로 가라앉을 때는 그때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개념이죠. 이 개념이 핵심 포인트죠. 그러니까 낮은 궤도에 있다가 높은 궤도로 전자전이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들뜨게 되고 높은 궤도에 있다가 낮은 궤도로 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가라앉게 된다 이거죠. 그때 에너지 값은 보어란 사람이 일반식으로 마이너스 R N제곱분의 Z의 제곱이다라는 식으로 일반식 하나 요거 하나 딱 외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때 에너지는 마이너스 R N제곱분의 Z의 제곱이다. N이 뭔가요? N이 뭐예요? 자, 외우는 거 딱 이거 하나 외우는 거예요. 2페이지 있습니다. 2페이지에 딱 외우는 거. 자, 일반식 에너지는 마이너스 R. 왜 마이너스가 붙었을까요? 앞에 뭐 잠깐 이런 거 뭐 굳이 뭐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 마이너스가 붙었느냐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에너지는 마이너스 R N제곱분의 Z제곱인데 왜 마이너스가 붙었느냐 하면요. 자, N 이꼴 무한대인 궤도의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N 이꼴 무한대니까 이 값이 얼마예요?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어떤 숫자니까 당연히 값이 얼마예요? 0일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보다 안쪽 궤도는 그거보다 에너지가 낮은 거야 높은 거야? 얘는 0입니다. 얘는 0이고요. 그거보다 안쪽 궤도에 있는 놈은 에너지가 낮은 겁니까?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0보다 에너지가 낮으니까 마이너스일 수밖에. 그러니까 에너지는 마이너스 R N제곱분의 Z제곱이다라는 거 요거 하나 딸랑 외우는 겁니다. 마이너스 R N제곱분의 Z제곱 됐습니까? 암기됐어요? 자, 정리할 거 이렇게만 정리하는 거예요. 이 부분. 낮은 궤도에서 높은 궤도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까먹으면 안 돼. 높은 궤도에 있는 전자가 낮은 궤도에 있는 전자로 내려올 때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R N제곱분의 Z의 제곱이다. 이때 N은 뭐다? 1, 2, 3, 4 이겁니다. 1껍질, 2껍질, 3껍질, 4껍질, 이 껍질을 L 이꼴 1 껍질을 K 껍질 이렇게 부르는 거 맞죠? K 껍질, K, L, M, N 이렇게 나가는 껍질이다라고 부르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1, 2, 3, 4 껍질, K, L, M, N 껍질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R N제곱분의 Z제곱입니다. 자, Z값이 뭔가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은 어떤 경우냐? 전자 한 개 있는 시스템일 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전자 한 개 있는 시스템일 때 다 적용되는 이론인 것입니다. 그러면 수소 원자는 전자 한 개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자, 전자 한 개 있는 시스템은 뭐 있습니까? 수소 원자 있어요? 수소 원자 있습니까? 자, 원자 번호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그러니까 Z값은 1이에요. 자, 전자 한 개 있는 시스템은 또 누가 있죠? 헬륨인데 양이온이 되겠죠? 전자 하나가 나가면 전자 하나만 남잖아. 그죠? 이때 얘는 Z값이 얼마입니까? 양성자가 2지요. 얘는 리튬 이가 양이온 되면 전자가 두 개가 나갔죠? 그러면 얘는 Z값이 얼마입니까? 베릴륨 3가 양이면 Z값이 4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요 Z는 바로 요런 놈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의 모열에서 문제를 읽다가 수소 원자 그러면 Z는 얼마? 1이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여태까지 변리사 시험에서는 헬륨 양이온이나 리튬 이가 양이온 이런 것이 뜬 적은 없어요. 이런 것은 뜬 적은 없으나 만약에 얘가 나면은 차이점은 딱 뭐밖에 없다. Z값이 2냐 3이냐 4냐 이거밖에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때 에너지 준위는 얼마다? 외워. 지금 외워봐봐. 에너지 준위는 얼마다? 마이너스 R N제곱분의 Z제곱이다. 자, 그러면 이런 거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델타 E가 만약에 N 이꼴 1이 있는 궤도가 무한대로 간다. 전자가. N 이꼴 1이 있는 전자가 무한대로 가고 싶다. 그러면 그 에너지는 차이가 얼마입니까? 라는 거 계산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무한대의 에너지에서 이 완의 에너지를 빼준 값을 계산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무한대 에너지 값이 얼마라고요? 0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R
R. 자, N, 수소원자입니다. 수소원자니까 N이 얼마야? 1. Z가 얼마야? 1이니까 1의 제곱분의 1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R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들뜰 것입니다. 자, 어디로 간다? 무한대의 궤도로 전자가 완전히 빠져나갈 것입니다는 것을 계산이 가능할 수 있다. 자, 정리되셨습니까? 자, 외울 거 뭐라고요? 낮은 궤도에 있다가 높은 궤도로 가면 에너지를 흡수한다. 높은 궤도에 있다가 낮은 에너지를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때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R, N제곱분의 Z제곱이다. 이때 N은 1, 2, 3, 4 정수값을 말하는 것이요. Z값은 뭐다? 바로 수소 원자라면 Z는 1, 헬륨 양이온이면 2, 이튬 2강이온은 3, 베릴륨 3강이온은 4다라고 하는 이런 양성자 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외우자면, 자, N = 1인 궤도로다가, 자, 가라앉을 때는 이렇게 가라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가라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가라앉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건 전부 다 어디로 가라앉는 거죠? 어느 궤도로 가라앉는 것입니까? N = 1인 궤도로 가라앉는 거죠. N = 1인 궤도로 가라앉는 경우를 말합니까? 가라앉을 때 2에서 가라앉을 수도 있고 3에서 가라앉을 수도 있고 4에서 가라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오니까 자, 흡수야 방출이야? 방출인 겁니다. 에너지를. 이런 것 갖다 우리는 방출선 스펙트럼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방출선 스펙트럼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때 N = 1인 궤도로 도착했을 때 이런 궤를 뭐라고 한다? 자, 이 정도 외우고 있나요? N = 1로 도착했을 때 그 궤도를 뭐라고 한다? 라이만 계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라이만. 라이만 계열은 도착지가 중요한 겁니다. 어디서 출발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로 도착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방출선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어디라는 개념이라고요? 무한대가 아닙니다. 방출이라는 개념은 항상 뭐다?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다. 알았죠? 이때 N = 1인 궤도로 도착할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라이만 계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나오는 빛의 종류는 알아야 합니다. 무슨 빛이에요? 자외선이죠. 자외선 빛이 방출돼 줍니다. 이거예요. 자, 만약에 N = 2로다가 도착한다면 출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착지가 중요한 것이라고요. 방출선 스펙트럼에서는 도착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거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발머 계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빛의 종류는 외우고 있나요? 자, 무슨 빛 나와? 가시광선의 빛이 나옵니다. 가시광선의 빛이 나오게 되고요. N = 3으로 도착할 때는 여기가 N = 3이라면 여기서 도착하는 겁니다. N = 3으로 도착하는 결을 파생결이라고 부르고요. 나오는 빛의 종류는 적외선 빛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외울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만 외울 수 있겠어요? 자, 암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낮은 궤도에서 높은 궤도로 간다. 에너지를 흡수한다.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내려온다.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럴 때 그 에너지는 마이너스 R N제곱분의 Z제곱이다. N은 1, 2, 3, 4 정수값을 말해주는 거고 Z는 수소 원자이면 Z는 1이고 헬륨 양이온, 리튬 이가 양이온, 베릴륨 3가에 따라서 Z값이 1, 2, 3, 4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방출선 스펙트럼은 방출이란 말 자체가 뭐다?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내려오는 것을 말한다. 오케이? 이럴 때 N = 1로 도착하면 라이만 계열, 자외선, N = 2로 도착하면 발머 계열, 가시광선, N = 3으로 도착하면 파생 계열. 사람 이름은 모를지라도 무슨 빛인지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적외선의 빛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끝. 이거예요, 내용. 아셨죠? 자, 이걸로 문제 풀어봅니다. 자, 문제집 펴보세요.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외우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보는 순간에 자, 월드컵 대한민국 너무 잘했어. 난 우리나라 축구 진짜 세상에 제일 재밌게 본 것 같아 이번에. 와, 나 진짜 이번에 우리나라 축구 막 2002년도는 우리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솔직히 뭐 감동적이었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냥 좀 그랬어요. 근데 이번 건 정말 재밌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아유, 언제 거저 주기속 문제에서 자 4번 문제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면요.
수소 원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Z값은 얼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문제에서 수소 원자니까 Z는 얼마나 놓거든. 1 하고 놓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는 전부 다 1로 떨어졌습니다. 무슨 빛이죠? n 이퀄 1인 궤도, 2인 궤도, 3인 4, 5, 6, 7번 무한대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1로 떨어진 궤도 그림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약간 흐린데. 예. 자, 1로 떨어졌습니다. 무슨 빛? 자외선 빛입니다. 2로 떨어진 요건 발모 계열, 무슨 빛? 가시광선. 3으로 떨어진 것은 무슨 빛? 적외선입니다. 라는 것을 일단 깨우치는 건 됐죠. 그 다음에 바닥 상태의 전자가 이온화하는데 이온화된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전자가 지금 바닥 상태에 있어요. 이온화된다. 무한대로 나가는 걸 이온화된다라고 부르는 거 맞죠? 그죠? 그때 에너지를 EI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에너지 값부터 한번 구해 볼까요? 델타 E는 무한대의 에너지에서부터 이 완의 에너지를 빼준 값이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자, 무한대 에너지 값은 얼마라고요? 0이고요. 마이너스 R. 이건 1의 제곱이고 수소 원자니까 1의 제곱이니까 이게 R이고 이게 EI라면서요. 이걸 EI라고 한다면 그랬으니까 그 R 값이 EI구나라는 것을 갖다 말해주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읽어봅니다. 첫 번째 들뜬 상태에서 두 번째 상태로 전자가 전이할 때. 자, 한번 느껴보세요. 첫 번째 들뜬 상태니까 n 이퀄 어느 궤도죠? n 이퀄 1인 궤도는 무슨 상태야? 바닥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들뜬 상태니까 어느 궤도야? n 이퀄 2인 궤도입니다. 두 번째 들뜬 상태니까 어느 궤도죠? n 이퀄 3인 궤도입니다. 이거로다가 그러면 n 이퀄 2인 궤도에 있는 전자가 3인 궤도에 있는 전자로다가 들뜨려고 할 때 그랬습니다. 자, 빛을 흡수, 방출. 흡수해야죠. 그때 흡수하는 파장은 이거 에너지는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흡수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에너지는 차이는 E3에서의 에너지 빼기 E2에서의 에너지를 빼준 값이다. 그게 차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 정리해 봅니다. 자, 에너지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R, N제곱분의 Z제곱이라니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R. 자, N이 얼마야? E3 빼기 E2에서 이건 N이 얼마인 경우야? 3. 이건 N이 얼마인 경우야? 2. 그러니까 3의 제곱분의 수소 원자니까 1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풀겠어요.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R 2의 제곱분의 1의 제곱입니다. 라는 걸 정리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걸 산수로 정리해 주면 36분의 5R하고 나옵니다. 그럼 36분의 5R인데 위에서 뭘 알았느냐? 델타 이 값이 곧 EI다 라는 걸 알았거든. R이 EI다 라는 걸 알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36분의 5 EI입니다. 라는 정답 1번이 되겠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내용을 문제를 풀더라도 하나를 풀더라도 초울트라 완전 깔끔하게 풀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말 한 글자 한 글자가 진리기듯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그냥 감각으로 이렇게지 했다가 시험장 가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 가면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실수가 나오면 결국은 아는 거 틀렸을 땐 제일 돌아버리거든요. 모르는 거는 시험장에서 무조건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왜 연연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 문제는 내가 모르는 건 다 어려워요. 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당연하게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뻔한 내용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2번으로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나누던 문제집에서 12번이요. 자, 또 똑같은 문제가 그림이 되게 흐리네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를 한번 쭉 보시면요. 수소 원자 역시 그랬습니다. 미트리트든 여태까지는 헬륨 양이온 이런 것이 뜬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Z값만 다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수소 원자니까 Z 얼마? 1이다 라고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문제를 쭉 보시면요. 자, 옳은 것만을 골라라. 자, 기억지문 읽어볼게요. 기억지문은 4에서 3으로 전자전이가 되고 파장입니다. 4에서 3. 그 다음에 파장인데 4에서 1로다가 전자전이인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지요. 4에서 3으로 전자전입니다. 4에서 3으로 전자전이. 그때 얘는 파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빛이 나와야 되겠죠? 자, 4에서 3으로 전자전입니다. 도착지가 어디냐고요? 3으로 도착한 거 아니겠습니까? 3으로 도착했으니까 무슨 빛이 나와야 돼요? 적외선 빛이 나와야 됩니다. 적외선 빛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위에 거는 4에서 1로의 전자전입니다. 그러면 도착한 게 어디로 도착했나? 1로 도착했기 때문에 나오는 빛은 자외선 빛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봅니다. 파장은 얘가 짧아요? 길어요? 자외선 빛은 적외선보다 당연히 파장이 짧죠. 그러니까 파장이 짧죠. 이걸 설마 이해 못하는 거 아니죠? 설마. 가리키는 게 불가능하게 만들지 마세요, 지금. 가리키는 게, 선생님,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끝! 그러면 운명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방법은, 그런 그 친구는 물리도 못하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다는 걸 만약에 모르는 친구는 물리도 못하는 거야. 그럼 물리하고 화학을 망가진 거야. 그러면 지구하고 생물로다가 20개로다가 승부를 봐야 돼. 확률상 거의 불가능해. 그러니까 자, 이건 4에서 3으로 나오는 빛은 무슨 빛이라고요? 적외선입니다. 적외선이니까 자외선보다 파장이 더 길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작은 데서부터 큰 거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1보다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 지문은 1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바꿔야 될 것입니다. 이걸 문제를 보는 순간에 파장을 어떻게 알지? 계산하는 건가? 무슨 계산을 해요? 그냥 알고 있는 논리대로 가는 거죠. 알고 있는 논리대로 그냥 가는 거고 파장 계산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3에서 2로다가 전자전이는 자, 한번 말할 수 있어요? 3에서 2로다가 전자전이는 자, 무슨 빛? 가시광선. 사람 이름은 발머입니다. 그러니까 니은 지문도 틀린 거 되겠습니까? 자외선이 아니라 가시광선의 빛이 방출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방출이라는 개념도 이해될 수 있겠지? 왜 방출이야?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방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은 지문도 틀린 거 되겠습니까? 세 번째, 2에서 1로다의 전자전이는 4분의 3 I2다 그랬습니다. 이건 아까 했던 그거랑 똑같거든요. 그때 여기서는 문제에서 쭉 읽어보다 보면 I는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되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아까 했던 델타 V는 무한대 궤도 빼기 2반의 궤도가 이게 R이 되는 거고 이게 I 이 값이다 라고 여기서 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선 지금 뭐냐? 2에서 1로다가 전자전이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에너지 차이는 E2 마이너스 E1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얘는 마이너스 R. 자, E2니까 N 값이 얼마? 2제곱분의 수소 원자니까 1의 제곱이다. 빼기 R 1의 제곱분의 1의 제곱이다. 이걸 정리해주면 되겠죠. 이걸 정리해주면 4분의 3R 하고 나옵니다. 근데 R이 얼마라고요? I2니까 얘는 4분의 3 I2이다 라고 하는 정답은 디귿만 올바르게 되어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완전 깔끔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이걸 갖다 그대로 이해가 되고서 넘기지 마라 이겁니다. 나는. 학생들의 습관 제일 나쁜 거 이해됐으면 넘기고 시간 지나면 까먹어서 또다시 고민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해가 됐으면 곱씹어라. 곱씹어서 완전히 내 거로 만들어라. 완전히 내 거로 만들어서 도저히 헷갈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까지 반복하여라. 그렇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 순간 자신감이 확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해가 되고 넘기면 세월 지나면 반드시 까먹어요. 반드시 까먹습니다. 까먹는 속도는 받아들이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자기가 공부하면서 이런 거 안 느껴져요? 나 바보 아니야? 그런 생각 안 느껴집니까? 그거 안 느껴지면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공부를 해본 사람이라면 그게 느껴집니다. 나 바보 아닌가? 나 어저께 공부한 것도 왜 기억이 안 나냐? 정상적이거든요. 지극히.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으면 뭐니? 그걸 곱씹어라. 그래서 완전히 내 거로 만들어라. 그러면 보이론 나와라 이거야 시험에. 그래서 보는 순간에 이런 그림 나오는 순간 기쁨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확 생긴 상태에서 그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초인의 능력이 발휘되면서 그 문제 풀어냅니다.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근데 뭔가 찜찜하고 약간 헷갈려갖고 자기가 뭔가 자신감이 살짝 부족해가지고 요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거만 골라 나옵니다. 시험장에는. 그거는 아는 것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곱씹는 것을 명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교재 내용 되셨습니까? 자, 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교재를 보세요. 자, 요거 잠깐 지워주시고 내려주시고. 자, 거기 보니까 이제 너무 뻔한 얘기를 잠깐 갑니다. 양자수에 관한 얘기 잠깐 가죠. 이건 뭐 너무 뻔한 거라서 가볍게만 짚어볼게요. 양자수, 주양자수가 있나요? n값이라고 합니까? 에너지 준일만 합니까? 에너지 준일만 할 거예요. n값의 값의 범위는 1, 2, 3 이렇게 나가는 정수값입니까? 그러면 자, 보호의 모델에 의해서는 자, n이 1, 2, 3 이게 뭐예요? 보호는 주양자수만 건드려주는 거다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n껍질, k, l, m, n 껍질, 1, 2, 3, 4 이 껍질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양자수라는 개념이 있죠. L값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운동량 양자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운동량 양자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해 주는 겁니까? L값은 값의 범위가 어떻게 있습니까? L값은 0, 1, 2 쭉 나가다가 어디까지 값을 가져요? n-1까지의 값을 가집니다. 주양자수 빼기 1까지의 값을 갖는 거예요. 이럴 때 L값이 0인 오비탈을 뭐라고 한다? S, 1인 오비탈을 P, 2인 오비탈을 D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SPDF는 부양자수에 의한 구분인 것이에요. 세 번째, 자기양자수란 것이 있습니까? 보통 ML, M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오비탈의 방향을 얘기해줍니다. 방향을 얘기해주는 거고요. 자기양자수는 자, M값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값을 갖습니까?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값을 갖죠. 예를 들면 P 오비탈이다. 그러면 L값이 1인 겁니다. L값이 1인 거니까 P 오비탈은 L값이 1이니까 자기양자수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정수값이니까 마이너스 1, 0, 1의 값을 가질 것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겠죠. 네 번째, 스핀 양자수라는 것이 있습니까? 스핀 양자수는 S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자의 자전 방향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양자수에 관한 기본 이론이고 이건 뭐니? 암기입니다. 그냥. 이건 이해가 아니에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이걸 외워서 지금부터 전자 배치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전자 배치의 기본적인 원리 뭐 있죠? 낮은 것부터 채워라. 아웃풋 프린서프입니까?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전자를 채워라. 제일 낮은 에너지 준위는 자, 이건 뭐 물론 당연히 이거 알고 있습니까? 쭉 나가는데 뭐 전자 배치를 전부 다 해갖고 막 어떤 친구 뭐 라돈의 전자 배치까지 하려고 왜 그런 걸 고민하나요? 전자 배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1번부터 30번까지만 명확하게 다 하면 일반학 문제는 아무 문제 없이 봅니다. 그걸 다 하는 걸 중점을 두는 거지. 그걸 안 하고 기출문제 중에서 가끔가다 백금의 전자 배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미트리트 쪽 문제에서. 변리사 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디서 봤으니까 또 그 문제 갖다 놓고서 그런 이상한 거 전자 배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산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공부를. 그게 공부를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자, 1S, 2S, 2P, 3S, 3P 이렇게 쭉 나가는 오비탈의 들이 있죠. 나오는 방향은 N값이 1입니다. N값이 1일 때 값은 L값은 뭐밖에 없어요? 나오는 원리를 조금 이해해야 되거든요. N값이 1일 때 가질 수 있는 L값의 범위는 0부터 N-1까지인데 N이 1이니까 L은 0밖에 없지요. 그런데 0이 L값이 0일 때 우리는 뭐라 부른다? S 오비탈이라고 부르니까 얘는 1S라는 오비탈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P라는 오비탈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것이죠. 왜? N-1까지의 값을 가지니까.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응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두 번째, N값이 2라면 ES하고 EP가 있습니까? 그러면 N값이 얼마냐? 2입니다. 그러면 L값에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0과 1 아니겠습니까? 0부터 N-1까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2니까 얘는 0과 1까지입니다. 0과 1이니까 S값, 얘는 S오비탈, 얘는 P오비탈이라 부르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ES와 EP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럴 때 P 오비탈이라는 것은 M 값은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니까 마이너스 1, 0, 1의 3개의 오비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P 오비탈이구나 라고 말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자, S 오비탈은 자, M 값은 뭐밖에 없습니까? S 오비탈은 M 값은 뭐밖에 없어요? S 오비탈이라는 것은 L 값이 얼마라고요? 0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0부터 플러스 0이니까 그냥 0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S 오비탈인 것은 자기항자수는 무조건 0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오비탈이 나오게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요. 이때 에너지 준위는 4S와 3D가 뒤바뀌어 줍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4S가 에너지가 낮고 3D가 에너지가 높은 여기까지 전자배치를 해낼 줄 알면 된다라는 거죠. 그 위에도 1번부터 30번까지거든요. 그 전자배치의 기본적인 원리가 낮은 것부터 채워라. 낮은 것부터 채워라. 그 다음에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까지만 들어간다. 그 다음에 4가지 양자수가 동일한 전자는 없다. 무슨 원리라 부르죠? 파울리 베타 원리라 부르거든요. 4가지 양자수가 동일한 전자는 한 오비탈에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4가지 양자수가 동일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자, 1S의 전자가 만약에 둘 다 올라가는 스핀이다. 이게 되겠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얘는 N이 얼마야? 1S의 전자가 지금 2개가 있는데 둘 다 올라가는 스핀이라면 얘는 1S2입니다. 그러면 1S2인데 얘는 N이 얼마야? 1S니까 1 아니에요. L이 얼마야? 0 아니에요. N이 여기니까 M 값은 자동으로 결정 났잖아요. 0 아니에요. S 값은 올라가는 스핀을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00 플러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요 전자도 한번 해봅니다. N이 얼마야? 1. L이 얼마야? 0. M이 얼마야? 0. S가 얼마야? 올라가는 스핀을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했다니까요. 4가지 양자수가 전부 다 동일한 전자거든요. 이런 거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울리 베타 원리는 뭐니? 하나가 올라가는 스핀이면 반드시 하나는 내려가는 스핀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올라가는 스핀이면 하나는 내려가는 스핀이요. 야, 이거 완전히 생기초적인 이거 저 질풍노도시 화학입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서 해야 될 것 같아서 해드리는데 원래 계획상으로는 이거 안 해주고서 그냥 전자배치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나의 계획으로는. 근데 눈빛에서 지금 내가 압돌당해서 지금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분위기는 험악하고 그래서 올라가면 내려가는 스핀이어야 된다. 뭐라고 한다? 파울리 베타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콘트의 규칙이죠. p 오비탈의 전자가 찰 때는 어떻게 차야 합니까? 전자가 p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동일한 겁니다. 뭔가 다른 거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1, 0, 1의 자기양자수가 다른 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뭔가 다른데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 것을 갖다 우리는 축퇴되어 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뭔가가 다른데 에너지가 같은 것을 축퇴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p 오비탈은 축퇴되어 있어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렇게 p 오비탈의 전자가 찰 때는 어떻게 차라? 에너지가 뭔가는 다른데 에너지가 같잖아요. 이럴 때 전자 찰 때는 항상 하나 찰 때는 여기, 2개 찰 때는 쌍이 아니라 각방쓰게 차라. 세 번째도 또 각방쓰게 차라.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쌍을 이루라. 이런 방향으로 채워주는 거죠. 이거 갖다 우리는 쿤트의 규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원소에 적용되는 원리고요. 자, 전이 원소 21번 스칸디움부터 30번 아연까지 21번 스칸디움부터 30번 아연까지 즉 1번부터 30번까지 전자배치만 완벽하게 해낼 줄 알면은 미트리트 피트 문제 여러분들 시험까지 완 100% 다 커버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걸 넘어가는 걸 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21번 스칸디움부터 30번 아연까지 자 이때 전이원소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d 오비탈의 전자가 차는 겁니다. 이럴 때 적용하는 원리 자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d 오비탈에 헛전자가 많거나 꽉 차게 채워라. 이 원리에서 24번 크롬 전자배치 한번 불러줘 보세요. 4S1 좋아요. 4S1 3D5입니다. 24번 크롬 4S1 3D5 29번 구리 이게 예외죠. 예외. 자 전자배치는 아르고닌 전자배치 기본으로 깔리고 4S1 3D10이다 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21번 스칸디움부터 30번 아연까지 전자배치가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와야 되느냐 바로 나와야 합니다. 자 26번 Fe 철
이거 봐요. 이렇게 안 나오니까 배이화학에서 작살 나는 겁니다. 배이화학 문제는 진짜 쉽거든요, 문제가. 배이화학 문제는 나중에 강의를 해드립니다만은 문제가 계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용도 되게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문제를 오래 풀게 되거나 내지는 틀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게 바로 안 나와서 그래요. 내용은 알고 있지 너 이거지. 설마 이 내용 자체를 몰라갖고 지금 뭐하니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뭘 하느냐? 이해만 하고 넘기고 이해만 하고 넘기고 하니까 외우질 못하니까 시험장 가면은 그냥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풀고 있어. 이해 암기형 문제는 시험장에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운 대로 그냥 찍는 겁니다. 푸는 거는 응용 계산만 푸는 겁니다. 근데 응용 계산 문제는 못 풉니다. 그러니까 이해 암기형 문제라도 다 풀어낼 수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 26번 철 그러면 4S2, 3D, 6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튀어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21번부터 30번까지 전자 배치는 거의 눈 감고도 튀어나올 정도까지 속달시켜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자 이렇게 되어야만 자 양이온일 때는 first in, first out이라는 적용이 원리가 적용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4S에서 전자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내보낼 때도 여기서 먼저 내보내라 이 얘기거든요. 전이온에서 양이온 만들어줄 때 그래서 얘는 자 만약에 Fe 이가 양이온이다. 그러면 Fe가 기본적인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르고는 전자 배치에 4S2, 3D, 6거든요. 이런 걸 갖다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걸 여기서 연습을 못 시켜줘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 내가 요거를 연습이 안 됐으니까 내가 이걸 정확하게 외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외워야 돼. 그래야만 시험장에서 보는 순간 찍어. 내용은 F2는 전자 배치가 F2가 아르고는 전자 배치에 4S2, 3D, 6거든요. 이러는데 전이온에서 양이온일 때는 first in, first out이라는 원리가 적용되어서 4S에서 전자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전자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자 두 개가 빠져나가면 Fe2가 이온 되겠죠. 그러니까 Fe2가 이온 기본적인 전자 배치가 아르곤은 기본으로 깔리게 되고 그 다음에 3D6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Fe2가 이온을 보는 순간 뭐다? d 오비탈 전자 몇 개 있니? 하면 6개 이렇게 튀어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코발트 3가 양이온 6개입니다. 오케이. 꽃 튀어나왔네? 오, 좋아. 오, 준비하고 있었니? 잘했어. 니켈이가 양이온 8개입니다. 뭐 전부 다 6개라 그러면 예, 그러니까 뻥치지 마. 그러니까 외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우게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거고 이거는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저기에 제 교재에 5페이지죠. 5페이지에 20일부터 30분까지 전자 배치 해놨죠. 그거는 정말 보는 순간 튀어나오도록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래야만 네 번째 날쯤 됐을 때 목요일이나 수요일 날 저녁 때쯤 그때쯤 됐을 때 배이화학에서 시간이 엄청 세이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외울 거를 철저하게 외우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요. 자, 상대기성, 반대기성은 나중에 MOT에서 다루니까 바로 또 문제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문제 6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자,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자, 요 문제 아닌데. 여기 있네. 요 문제가 의외로 학생들이 못 푸는 문제가 못 풀더라고요. 의외로다가 못 푸는. 자, 요거 53일 변리사키 줄 문제거든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주형자수, 부형자수, 자기형자수로 표시할 수 있고 n 플러스 l이 3인 전자수가 7개일 때 이렇습니다. n 플러스 l이 3이래. n 플러스 l이 3이면 자, 가능한 조합을 갖다 얘기해 봅니다. n이 3이면 l은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죠. 그래야 3 아니야.
그러면 무슨 오비탈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런 오비탈을. 그렇죠. 3s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L 값이 0인 오비탈을 s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가능한 조합을 또 얘기해 봅니다. 가능한 조합은 n이 2라면 L 값이 어떤 경우가 합쳐서 3이야? 1입니다. 그죠? 그러면 가능한 오비탈은 얘는 어떤 오비탈입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오비탈이에요? 이 p 오비탈이다 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거 두 가지 말고 다른 거 있나요? 다른 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1D 오비탈. 선생님 n = 1이고요. L이 2면 합치면 3이잖아요. 누가 뭐래? 근데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왜? 부양자수는 n-1까지의 값수밖에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n이 1이면 L 값은 0밖에 없는 겁니다. 0밖에 없는 거지 이런 오비탈은 불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조합은 문제는 뭐냐? 요 두 가지 경우라는 거죠. n 플러스 L 값이 3인 놈일 때는 2p와 3s다라는 두 가지 경우라는 겁니다. 여기에 전자가 몇 개 있다 그랬어요? 7개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7개 전자를 가지려면은 자, 2p의 전자를 몇 개까지 가질 수 있어요? 맥시멈 6개까지 가질 수 있고요. 3s 전자 몇 개까지 가질 수 있습니까? 2개까지 가질 수 있는데 s 오비탈이니까 2개까지 가능한데 합쳐서 7개 왔으니까 3s1이 되겠죠. 그래야만 7개 전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 이건 누구다? 1s2, 2s2, 2p6, 3s1인 이런 놈을 갖다 11번 소듐이라고 부르는 놈이겠구나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양자수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이것밖에 없다는 게 이해되세요? n 플러스 L이 3이다 그러면 3s와 2p밖에 없다는 거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자가 7개 있다 했으니까 2p에 6개, 3s에 하나니까 얘는 11번 나트륨에 해당되는 전자 배치일 것이다 라는 걸 느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되셨습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놓고서 이제 가보세요. 그럼 11번 소듐입니다. 이주기원소다.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장난쳐 소듐은 3주기원소잖아요. 그러니까 이주기원소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 홀전자수는 2개다 그랬습니다. 홀전자수, 자, 여기 전자 올쌍, 홀전자 이거죠. 여기에 전자가 딸랑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홀전자수는 하나다라고 말해야 되니까 2번도 틀렸죠. 자, n 플러스 L 값이 2인 전자수는 자, n 플러스 L 값이 2다 그랬습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가능한 조합은 뭐밖에 없어요? 가능한 조합은 2s와 1p가 가능하죠. 2s와 1p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n 플러스 L이 2잖아. 저기요, n 플러스 L이 2야. 그러면 가능한 조합은 L은 2, L은 0이면 이런 조합이면 무슨 조합이야? 이런 조합이면 2s 오비탈이죠. 얘가 만약에 1이면 얘는 2죠.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 이런 오비탈을 1p라 부르죠. 근데 이런 오비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말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2s밖에 없다는 거죠. 그잖아요. 그죠?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응용력이 아니라고요. 기본적인 내용을 잘 이해만 하고 있으면 이 정도는 얼마든지 응용 같지도 않게 풀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ES의 전자는 몇 개입니까? ES의 전자는 몇 개예요? 2개잖아, 2개. 2개의 전자가 있으니까 3개가 아니라 2개다라고 말해야 되니까 3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십니다. 자기양자수가 0인 전자수는 7개다 그랬습니다. 자기양자수가 0인 전자수 7개다. 자, 가보세요. 자, 얘는 자기양자수가 얼마야? S오비탈입니다. 자기양자수가 얼마야? 0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자 몇 개? 2개. 자, 얘는 자기양자수가 얼마야? S오비탈입니다. 자기양자수가 얼마야? 0입니다. 여기 2개. P오비탈은 자기양자수가 어떤 놈이 있어? 마이너스 1인 놈이 있고 0인 놈이 있고 1인 놈이 있습니다. 여기에 2개입니다. 그러면 자기양자수가 0인 놈일 때 전자 몇 개? 저기요, 착한 어린이. 자기양자수가 0일 때의 전자 몇 개? 그래, 여기서 또 2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오케이? 3s에 있는 전자 1개는 자기양자수가 얼마입니까? 자기양자수는 0 맞죠? 거기 전자 몇 개 있어?
하나 다 더해봐. 7. 그러니까 7개다. 정답은 4번인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전자가 채워진 전자 중 가장 큰 주양자 수는 얼마입니까? 가장 큰 주양자 수는 3. 이 주양자 수가 n 값이 3이 제일 큰 놈이니까 얘는 4가 아니라 3이다 라고 말해야 되니까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난이도 0입니다. 0. 이 문제가 0이라고요. 그냥 양자수에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원리만 깨우치면은 문제를 읽으면서 틀렸구나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조차도 못 풀면서 뭐 하는 거예요? 평형 문제를 풀고 있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 문제를 질문하고 헷갈리는 수험생이 웬 평형 문제를 풀고 계시나? 속도, 몇 표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는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냐? 외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갖다 해설지 읽고 나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형광색으로 줄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셨습니다. 열심히 잘 외웠어요. 뭐를요? 기출문제를. 기출문제 반복돼서 나옵니까? 똑같은 문제 보셨어요? 한 문제도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 그러면 100% 안 나오는 문제를 왜 답을 외우고 있는 겁니까? 그게 공부를 산으로 가는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들이거든요. 이렇게 난이도가 0인 문제를 이런 걸 갖다가 빨리빨리 풀어내도록 숙달시키고 할 생각은 못하고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할 생각은 못하고 당장 문제가 안 풀리면 긴장되기 때문에 평형, 속도 뭐 이런 문제를 갖다 놓고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평형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건 문제나 길이가 이만해요. 그걸 왜 읽고 계세요? 시험장에서 1분 30초 만에 해결해 드는 사람이 읽는데 1분 30초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 못 푸는 게 당연한 거고 안 풀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자꾸 산으로 가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한 다음에 떨어지면 덜 억울하겠죠, 학생. 그죠?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지면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떨어지면 세상에 그것만큼 억울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발 학생 여러분 많이 한 다음에 떨어지지 맙시다. 비효율적이어서 많이 해서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자고요. 자, 이렇게 내용을 한번 5페이지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자, 6페이지 한번 펴보시면은 주기적 성질 이제 드디어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게 걸립니다. 주기성 문제는 이거 좀 또 내려주고. 이거 좀 또 내려줘. 자, 주기적 성질에서 첫 번째 유효핵전화라는 개념부터 한번 가보죠. Effective Nuclear Charge 유효핵전화입니다. 유효핵전화의 기본적인 정의는 실제 전화에서 Z라는 값은 양손잡수입니다. 아까 N 수소원자 얼마 Z는? 착한 어린이 수소원자 Z 얼마? 1 헬륨 얼마? 2 이런 겁니다. 실제 전화에서 전자 가리움 효과를 빼주는 겁니다. 어떤 친구 여기다가 뭐 슬레이터 이론을 적용시키고 여기다가 뭐 물리화학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있어요. 웃기고 있네. 산으로 가지 맙시다. 시험 공부를 하자고요. 그냥 개념만 딱 느끼는 겁니다. 유효핵전화는 실제 전압 빼기 전자 가리움 효과다. 이 전자 가리움 효과는 전자 간의 반발력을 포함합니다. 전자 간의 반발력을 포함해주는 개념인 거예요. 전자 가리움 효과는 어떨 때가 최고로 좋은 거냐. 자, 예를 들면 양성자가 이렇게 있으면 안쪽 껍질의 전자가 A라고 하고요. 바깥 껍질 전자가 B라고 합시다. 이렇게 만약에 전자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핵과 B 사이의 인력을 A라고 부르는 이 전자가 가로막고 있죠. 요 가로막는 효과가 가리움 효과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전자는 요 전자 가리움 효과가 있어요. 얘는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죠?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요 전자는 전자 가리움 효과가 있으니까 요 전자는 유효핵전화가 큰 놈이겠어요? 작은 놈이겠어요? 유효핵전화는 실제 전화에서 전자 가리움을 빼준 거야. 근데 얘가 있어. 요 전자는.
그러니까 실제 전하에서 이만큼을 빼줘야 돼. 그러니까 유효액 전하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아집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감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쪽 껍질의 전자가 바깥 껍질의 전자를 가로막을 때 바깥 껍질의 전자는 적은 유효핵 전하를 느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감각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근데 여기에 어떤 개념이 포함되느냐. 자, 전자 간의 반발력을 포함시켜 준다는 겁니다. 이 전자 간의 반발력도 전자 가림 효과에 포함시켜 준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이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자, 에너지를 때려주면 전자가 무한대로 나갈 수 있거든요. 에너지를 때려서 전자를 갖다 무한대로 내보내줄 때 그때 들어가는 에너지 값이 거기 보면은 값은 내고 못 내고 있는데 2373이라 칩시다. 이 값은 외우는 값이 아니에요. 자, 지금 양성자가 두 개가 있고 전자가 같은 껍질에 두 개가 있는 이런 헬륨 같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 여기에는 전자 1몰이 있는데 2373kJ의 에너지를 때려주니까 전자가 1몰이 튀어나갔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몇 개가 남습니까? 이제는 하나만 남게 되겠죠. 하나만 남게 되겠죠. 하나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핵의 전하를 받고 있고 얘도 핵의 전하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요 전자를 내보내주고 싶을 때 그때 들어가는 에너지 값은 에너지가 들어가면 전자가 또 튀어나올 겁니다. 자, 느끼시는 거예요. 2373보다 값이 크냐 작냐를 느끼다 이겁니다. 2373보다 크겠냐 작겠냐 이걸 느껴보라는 겁니다. 자, 크겠어요 작겠어요. 거기 있는 거 숫자 보고선 5251이니까 크겠지 뭐 이게 아니야. 컨닝해갖고 그 순간에 컨닝해갖고선 왜 답했다고 즐거우면 앙대.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를 시키는 건 내 몫이고 그걸 외우는 건 니들 몫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하려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됐으면 곱씹어서 반드시 암기하여라 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유효액전하는 실제 전하에서 전자가림 효과를 빼준 겁니다. 얘도 실제 전하가 얘도 플러스 2고 얘도 플러스 2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가림 효과에는 전자 간의 반발력을 포함시켜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자 간의 반발력도 전자가림 효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두 개가 있는 상황에서는 2373을 때려주니까 전자 1몰이 튀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자가 하나가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에너지는 2373보다 값이 커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값이 더 훨씬 2373보다 더 큰 값이어야 되겠죠. 왜죠? 얘는 100% 다 느낀다는 겁니다. 핵의 전을. 얘는 반발한다는 겁니다. 얘는 전자 가림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얘는 유효 핵전하가 작다는 겁니다. 적은 영향력을 받으니까 적은 영향을 얘는 많은 유효 핵전을 받는 겁니다. 핵의 영향력을 그대로 100% 다 받아버리거든. 다 받아버리니까 이 전자는 잘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은데 나가라고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나가라고 에너지가 들어가 주니까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큰 에너지가 때려 들어가야만 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바로 유효핵전하다라고 부르는 개념인 것이라고요. 그 개념 알아들었습니까?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해? 예,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칠판관계상 약간 지우고 갑시다. 유효핵전하에서 우리가 또 공부해 주는 내용은 뭐냐? 수소원자는 수소원자 전자 몇 개 있어요? 전자 몇 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전자 가리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어 없겠어? 전자 가림 효과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놈이 자기가 자기를 뭘 가려요? 그러니까 수소원자는 전자 가리움이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수소원자는 유효핵전하의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전자 가림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소원자는 어떤 경우냐? 1S의 에너지가 이만큼이면 2S와 2P가 에너지가 똑같은 겁니다. 3S, 3P, 3D가 똑같아요. 4S, 4P, 4D, 4F가 똑같습니다. 수소원자는 이렇게 오로지 에너지 순위가 오로지 뭐에만 의존하게 되는 거죠. 수소원자는 1, 2, 3, 4지 않습니까? 1, 2, 3, 4를 뭐라 그래? 주양자 수 M만 의존하는 겁니다.
수소 원자는 주양자수에만 에너지 준위가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오비탈, P오비탈의 에너지가 똑같은 겁니다. 자, 이런 것도 문제가 얼마든지 될 수 있거든요. 문제를 쫙 읽다가 수소 원자다 그러면 SPDF가 에너지가 자 이런 얘기예요. N=1에 있는 전자를 ES로 들뜨고 싶다, EP로 들뜨고 싶다. 들어가는 에너지는 이런 얘기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S 있는 전자가 있는데 ES로 들뜨고 싶다, EP로 들뜨고 싶다. 그때 들어가는 에너지는 같다 다르다. 같다. 왜? 수소 원자는 오로지 주양자수에만 에너지 준위가 영향을 받으니까. 이해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면은 학생들은 ES보다 EP가 에너지가 높은데 라는 게 선입견으로 박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EP가 들어갈 때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렇게 실수가 나온다고요. 뭘 못 읽으면, 수소 원자란 말을 못 읽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사소한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해하여서 완벽하게 외우라 이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4만 원의 효과는 있어야 된다. 그 비싼 그 컬러풀한 그거에서 5개를 못 맞추면은 야 너무 아까울 것 같아. 반드시 꼭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수소 원자는 이거예요. 하지만 다전자 원자는 수소 원자 이외의 원자입니다. 전자가 2개 이상 있는 겁니다. 전자가 2개 이상 있으니까 반드시 존재할 수 있는 게 뭐가 존재할 수 있어? 전자 가림 효과라는 개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유효 핵전하의 개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다전자 원자거든요. 다전자 원자는 에너지 준위가 1S가 제일 낮으면 그 다음에 2S, 2P는 이거보다 에너지가 높고 3S, 3P, 3D, 4S, 4P, 4D, 4F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S보다 P가 높고 P보다 D가 높고 D보다 F가 에너지가 높다라는 게 다전자 원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잘 읽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수소 원자에 하면은 이걸 떠올리는 거고요. 그죠? 다음은 리튬에, 다음은 뭐 탄소에 이렇게 나오면 다전자 원자니까 SPDF의 에너지 준위가 차이가 난다라는 걸 떠올려서 문제를 가야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철저하게 머릿속에 딱 일단 꽂고 가야 합니다. 자, 에너지 준위의 순서로 갑니다. 수소 원자는 S와 P가 에너지가 어떻다? SPDF의 에너지가 어떻다? 수소 원자는 전부 같다. 수소 원자는 SPDF 에너지가 전부 다 같다. 다전자 원자는 S보다 P가 P보다 D가 D보다 F가 에너지가 높더라. 되셨죠? 그 이유 굳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적인 개념을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공부할 때 여기서 이제 화학을 잘하는 사람 내지는 뭘 아는 사람과 뭘 모르는 사람이 이제 이런 데서 차이가 나거든요. 학생들은 많은 좀 문제를 많이 틀리고 뭘 모르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성질이 뭐냐? 결론을 못 외우고 원인만 따지고 이유만 따집니다. 맨날 왜요 이럽니다. 그래서 원인하고 이유만 계속 따지다가 그 원인하고 이유를 갖다가 따지는 이유는 결론을 잘 이해해서 암기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원리만 맨날 따지다가 결론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천포로 공부가 또 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수소 원자는 SPDF 에너지가 뭐다? 같다. 다전자 원자는 S보다 P가 P보다 D가 D보다 F가 에너지가 높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이 결론을 먼저 외워두자. 그 다음에 따져보자. 왜 그런지를 한번 따져보자. 왜 S보다 P가 P보다 D가 D보다 F가 에너지가 높은지를 따져보자. 자, 다전자 원자는 반드시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유효 핵전하의 개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냥 관점으로만 느껴봅니다. S하고 P 중에 누가 핵에 가깝습니까? S가 핵에 가깝죠. S오비탈의 모양은 원형, P오비탈의 모양은 R형인 건 알고 있는 사실일 테니까. 그러면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S오비탈은 핵에서 가깝다 이렇게 말합니다. 핵에서 가깝다. 자, 핵에서 가까우니까 핵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핵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핵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바짝 붙어 있으면 유효 핵전하가 크게 느껴지겠죠.
유액전하가 크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유효 핵전하가 크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유액전하가 크다. 핵의 영향력이 큰 겁니다. 핵의 영향력이 크다. 거기에 있는 전자 기쁘겠어? 슬프겠어? 핵은 플러스를 띄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전자 플러스 마이너스랑 붙는 경우입니다. 좋아 나빠? 좋은 겁니다. 자연의 법칙은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붙으면 행복한 거야. 그죠? 그러면 핵은 플러스를 띄고 있습니다. 이 오비탈이 있는데 얘가 핵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액전하가 큽니다. 여기에 전자 있습니다. 전자 좋아 나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하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고민하다가 결론을 까먹습니다. 이래버리니까 시험 문제는 여기서 걸리는 문제가 뜨거든요. 이 원리를 묻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원리를 묻는 건 그냥 이해만 하면 그만이거든요. 결론은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뜨는데 결론을 잊어버리고 원리만 따지다가 시험장 가서 틀립니다. 이래버리니까 이 공부 방향이 약간 3000%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개념으로 느껴보자고요. 자, S는 핵에 가깝죠? P보다. 그러면 유액전하가 크겠죠? 유액전하가 크니까 핵의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죠? 거기에 있는 전자 기뻐 안 기뻐? 기쁘죠? 기쁘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진다는 소리거든요. 결론은 뭐거든요? 유액전하가 크면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유액전하가 크면 에너지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S보다 P보다 D가 D보다 F가 에너지가 높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네. 왜 이게 적용되니?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전자 원자는 유액전의 개념이 있거든요. 하지만 수소 원자 같은 놈은 이게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 적용이 안 돼요? 유액전의 개념이 없거든요. 전자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가 자기를 뭘 가리고 말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게 제가 교재에다가 거기 보면 그 간단하게 Y 해놓고선 이렇게 별표 당구장 표시해놓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나 해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마디라는 걸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요것도 단독으로 시험에 뜰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유액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는 수소 원자는 SPDF 에너지가 같다. 다전자 원자는 S보다 P가 P보다 D보다 F가 에너지가 높다, 크다. 그때 유효 핵전하가 큰 오비탈이다, 에너지가 낮다.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팍팍팍팍팍 지나가줘야 한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걸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 방법 중에 마디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마디라는 저 교재에 나눠드린 프린트의 7페이지입니다. 마디, 전자가 없는 공간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그리고 두 가지가 있습니까? 방사성 마디와 강마디가 있죠. 방사성 마디와 강마디다라고 부르는 마디가 두 가지 종류의 마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박스가 있습니까? 마디의 개수에 관한 것이 있어요. 자, 거기 보면 S오비탈이다.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사성 마디가 몇 개 되어 있어요? 강마디 개수. 암기해 주십시다. S오비탈은 자, 방사성 마디가 N-1개 방사성 마디, 강마디 몇 개? 0입니다. 방사성 마디는 뭐냐면요. 핵으로부터 일정 거리에서 전자가 없는 공간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핵이 있어요. 1S오비탈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2S오비탈은 이거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2S인데 이 핵으로부터 일정 공간에 전자가 없는 부분이 있다고요. 이렇게. 여기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정 공간에 전자가 왜 전자가 존재하지 않나요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교수님 왜 존재하지 않는지 알고 싶어. 물리화학을 전공하세요. 별리서 공부를 하지 말고 물리화학을 전공하라고요. 그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민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라고요. 핵으로부터 일정 공간에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마디란 것이 있다. 왜 있니? 있댄다. 끝. 되셨죠? 그러면 그 마디는 두 가지가 있다. 방사성 마디라는 거하고 강마디가 있다. 강마디는 예를 들면 피오이탈이다. 그러면 이겁니다. 여기는 전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평면형 마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걸 방사상, 아니 미안합니다. 강마디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런 놈을 갖다 우리는 이 원형마디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걸 방사성마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S오비탈인 놈은 방사성마디가 몇 개다? N-1개입니다. 자, 그러면 1S오비탈이면 방사성마디 몇 개? 1S오비탈이면 방사성마디 몇 개? 없습니다. 1S니까 N이 1이거든요. 그러니까 1 빼기 1이니까 0이거든요. 그러면 2S오비탈이면 방사성마디 몇 개?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주형대수 빼기 1이니까. 그 다음에 각마디는 없어요. P오비탈이면 N-2개의 방사성마디, 각마디 하나입니다. D오비탈이면 N-3개의 방사성마디, 각마디 2개거든요. 자, 일단 이거는 암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먼저 암기를 딱 하기, 이게 또 결론인 겁니다. 결론. 자, 마디는 두 가지가 있다. 뭐하고 뭐 있다? 방사성마디와 각마디가 있다. 이게 무슨 마디라고요? 이건 각마디입니다. 자, 이건 무슨 오비탈이겠어요? 이거 D오비탈이라는 거 알고 있죠? 각마디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자가 없는 공간이거든요. 이런 것 갖다 우리는 각마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따지고 하는 수험생은 이런 게 되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런 건 따지고 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따지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게 있구나. 과학자가 연구하셨구나. 수고하셨구나. 나는 시험 문제 푸는 용도로만 써먹을래요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 고민하고 따지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결론부터 외워주십시다. 다시 한번요. 마디는 방사성 마디와 각마디가 있다. 그때 방사성 마디는 핵으로부터 일정 거리에서 원형으로 전자가 없는 공간이다. 각마디는 이런 거나 이런 것처럼 sp-오비탈이나 d-오비탈에 존재하는 마디를 말한다. 이럴 때 마디의 개수는 이거다. s오비탈은 n-1개의 방사성 마디, 각마디 0, p-오비탈은 n-2, 각마디 1, d-오비탈은 n-3, 각마디 2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느냐? 이 세로축이 이게 핵으로부터의 거리고요. 거기 보면 서브노트에 나눠드린 프린트의 8페이지에 방사방향 확률분포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선생님, 방사방향 확률분포가 뭐예요? 말을 외워버릴래요, 그냥? 방사방향 확률분포에 대한 수학적인 개념을 알고 싶으면 또 물리화학을 전공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방사방향 확률분포는 뭐냐? 핵으로부터 일정 거리에서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을 나타낸 그림인 겁니다.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을 나타낸 그림인 거예요. 자, 방사방향 확률분포에 대한 그림으로 갖다 그림을 그리면, 자, 예를 들면 1s오비탈이다. 여기가 1s오비탈이다. 마디 있어요? 없어요? 1s오비탈이면 마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디가 제로입니다. 그러면 얘는 1s오비탈이니까 마디가 0이거든요. 각마디 없죠. 방사성 마디는 n-1인데 n이 1이니까 없죠. 그러니까 얘는 마디 이꼴 없거든요. 마디가 제로거든요. 그러면 완전 핵이다. 그러면 전자 없겠죠. 완전 핵엔 핵이 있지 전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일정 거리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크겠죠. 그 다음에 전자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자 발견 확률은 작아지겠죠. 이런 그림의 양상을 나타내 주는 것은 1s 오비탈이다라고 부르는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림 이해됐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보십니다. 자, 1s 오비탈이면 마디가 제로입니다. 마디가 제로인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내주는 방사방향 확률 분포와 거리에 대한 그림에서 나타내주는 마디는 오로지 무슨 마디만 보이겠어? 방사성 마디하고 각마디 중에 둘 다 보인다. 각마디만 보인다. 방사성 마디만 보인다. 뭐만 보이겠습니까? 방사성 마디만 보이겠죠. 핵으로부터 일정 거리의 전자가 없는 공간이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 1s 오비탈의 그림의 양상이 기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EP가 봅니다. EP. 자, 각마디 몇 개? P 오비탈이니까 각마디 하나입니다. 방사성 마디 몇 개? n-2거든요. EP니까 n이 얼마야? 2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경우냐? 방사성 마디는 없지만 각마디가 하나 있거든요. 그죠? 그럼 방사성 마디가 없으니까 그래프 양상에서 마디가 보이는 그래프여야 돼? 안 보이는 그래프여야 돼?
안 보이는 그래프니까 이런 양상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똑같은 그림이게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림의 양상이 그렇다고요. 3D 오비탈 볼까요? 3D 오비탈. 자, 방사성마디 몇 개? n-3개의 디오비탈은 3개의 방사성마디가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방사성마디 몇 개? 0이겠죠. 각마디 몇 개? 2개가 되겠죠. 여기서 보이는 그림은 오로지 뭐만 보인다? 방사성마디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의 양상을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1S, 2P, 3D는 이와 같은 그림의 양상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가 되겠습니까? ES 한번 볼까요? ES 하면은 자, 방사각마디 몇 개? 하나 있겠죠. 각마디 몇 개? 없죠. 그러면 자, 완전에겐 전자 없죠. 그러다가 일정 부분 가다가 전자가 많아지는 확률을 보이다가 그 다음에 적당한 거리에서 마디가 보이겠죠. 전자가 없는 공간이 보인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은 그래프 양상을 보여주는 것은 ES에 해당되는 방사 방향 확률 분포와 거리에 대한 그림일 것이다가 되겠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그래프 양상을 보이는 것은 자, 뭐가 있을까요? 3P 오비탈 똑같을까요? 3P 오비탈 방사상마디 몇 개? 착한 어린이 3P면 방사상마디가 몇 개예요? 하나입니다. 각마디 몇 개예요? 하나입니다. 총마디 몇 개예요? 2개입니다. 그러니까 3P든 총마디 몇 개? 총마디 2개입니다. 그러니까 총마디 개수는 주형 개수 빼기 1이 총마디예요. 5D 오비탈 총마디 몇 개? 5D 오비탈 총마디 몇 개? 총마디 주형 개수가 5입니다. 빼기 1 4개입니다. 아시겠죠? 총마디 개수는 주형 개수 빼기 1이라고요. 총마디는 방사성 마디와 각마디를 합친 총마디 전체 마디의 개수는 주형자수 빼기 1이다. 항상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3P 오비탈이라는 것은 방사성 마디 하나, 각마디 하나, 총마디 2개 맞죠? 그럼 방사성 마디가 하나니까 그래프 형상은 이렇게 보이겠죠. 자, 또 이런 그래프 형상을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4D 오비탈이 그렇겠죠. 4D 오비탈도 자, 방사성 마디 몇 개? 방사성 마디 하나, 각마디 몇 개? 2개, 총마디 몇 개? 3개니까 그래프 형상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이 어떤 그래프 형상을 그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그래프 형상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 그 그림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냐고요. 교재에 8페이지에 나눠드린 그 프린트에 있는 그림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자, 여기서 뭘 설명하는 거냐면요. 자, 이게 ES거든요. 이게 ES고 그 다음에 EP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이게 EP예요. 이게 EP고 이게 EP고 이게 ES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다전자 원자일 경우에는 S보다 P가 P보다 D가 D보다 F가 에너지가 높다고 방금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자고요. 자, 이건 S오비탈, 흰색은 S거든요. 이 S오비탈은 최대점은 얘가 더 커요. S오비탈이. 하지만 P오비탈을 이게 P오비탈인데 이게 P오비탈인데 이게 S오비탈인데 이게 S오비탈인데 이 S오비탈은 P오비탈 안으로 뚫고 들어왔거든요. 요 안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요걸 우리는 침투 효과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S오비탈이 P오비탈을 안으로 뚫고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다. S는 P오비탈을 침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S오비탈이 P오비탈보다 핵에 조금 더 가까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핵에 조금 더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거기에 있는 전자가 안정해진다라는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S보다 P가 P보다 D가 D보다 F가 에너지가 높은 것을 방사방향 확률 분포와 거리에 대한 그림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몰라도 괜찮다고요. 이런 걸 집착하다가 본질을 까먹지 말라고요. 본질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죠? 착한 어린이, 나 뭘 설명하는 중이야? 수소 원자는 S보다 SP, DF가 에너지가 동일하다. 다전자 원자는 S보다 P가 P보다 D가 D보다 F가 에너지가 높다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중간에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방사방향 확률 분포와 마디에 대한 거는 요게 또 단독으로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집착하다가 본질적인 내용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요. 9페이지에
하나의 개념만 더 알아두시겠습니까? 자, 요거는 방사방향 확률보다 거리에 대한 그림이고요. 또 여기에 대한 이게 이제 양자의 개념인데요. 확률 함수에 대한 그림을 거리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요. 자, 이거는 지금 마디가 없죠. 마디가 없을 때는 여기서부터 확률이 제일 핵에 가까울수록 컸다가 그 다음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 발견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만 보면 끝나는 거냐? 요거 마디가 있어요, 없어요? 마디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바로 요 그림이 바로 요 그림이다라는 것을 갖다 느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확률 함수냐 방사방향 확률 분포냐에 따라서 그림의 양상이 달라진다. 그래서 확률 함수와 방사방향 확률 분포는 이게 수학적으로 다른 거라 그래요. 수학적으로. 이게 양자의 개념이고요. 수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인데 그거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면은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림의 양상이 다르구나. 그리고 다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뭘 할 수 있다. 마디가 얘는 방사성 마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그림이다. 그럼 만약에 얘가 S비타르다. 그러면 얘는 누구일 수밖에 없습니까? 이런 그림인데 얘가 만약에 S비타르다. 그러면 얘는 누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S일 수밖에 없죠. 1S이지만 방사성 마디가 없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요. 교재 9페이지에 거기 보면 S, 1S, 2S, 3S에 대한 그림의 양상을 조금 머릿속에 꽂아두라 이겁니다. 9페이지에 상단부에 있는 그림이 있으시죠? 그걸 제가 그려드리기 좀 힘드니까 그 정도는 머릿속에 좀 잠깐 꽂아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결론을 갑니다. 자, 결론 10페이지 갑니다. 10페이지 보면 이제 또 결론. 유액전화란 말이요. 유액전화는 주기성이 자, 원리를 몰라도 괜찮아. 이건 진짜 원리 몰라도 돼. 결론을 정확하게 외우는 겁니다. 최외곽 전자의 유액, 보통 유액전화의 문제가 나오면 최외곽 전자의 유액전화 이런 말을 씁니다. 최외곽 전자의 유효핵전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증가. 그거까지 머릿속에 꽂아놓으세요. 꽂아 벌써 딱 꽂아. 그러니까 유효핵전한 말이 나왔다. 그러면 오른쪽 아래 갈수록 증가. 맞다고 얼마나 맞으면 여기서 소리까지 확 질러 주겠습니까? 그냥 웃기려고 하는 건데 아무도 웃지 않고 그냥 분위기 험악하고 시험 60일 남았으니까 긴장돼 죽겠지. 그래요. 뭐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합격합니다. 너 법과목 되게 잘한다며. 법과목 뭐 95점씩. 너 이번에도 95점씩 받았냐? 잘했어요. 그래. 90점씩. 좋아. 자, 육전의 주기성. 원리 의미 없어요. 항상 외웁니다. 오른쪽 아래 갈수록 증가한다.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증가한다. 자, 조금 전에 방금 그랬습니까? 유액전화의 주기성에서 유액전화가 크다. 유액전화가 크다.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가 뭐라고요? 나 삐지고 싶어. 유액전화가 크다. 에너지가 낮다. 이거라고요. 자, NA의 1S와 리튬의 1S 중에서 에너지가 큰 놈은 NA의 1S와 리튬의 1S 중에서 에너지가 큰 놈을 찾아보는 겁니다. 에너지가. 자, 유액전화의 주기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고요. 그러면 리튬은 이쪽에서 여기 있고요. 그 밑에 소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쪽이에요. 그러면 내려갈수록 값이 어떻게 된다고 유액전화가? 유액전화가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고요. 유액전화가 커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진다고요. 그러면 똑같은 1S, 1S끼리 비교해 보았을 때 소듐의 1S와 리튬의 1S 중에서 에너지가 큰 놈을 찾아보라. 그러면 누가 커야 돼? 리튬이 커야 된다. 이렇게 찍어낼 수 있단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왜? 얘가 유액전화가 크거든요. 얘가 유액전화가 크다는 얘기는 뭐니?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1S, 1S라도 소듐의 1S는 리튬의 1S보다 에너지가 더 낮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될 수 있겠는지요?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꽂아주라라는 것입니다. 되셨죠? 유액전화. 자, 정리해서. 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곱씹어서 외우라니까. 이해된 걸로 끝나고선 놔두면은
또 까먹고 답답하고 또 돌아버리고 그러니까. 곱씹을 하니까요. 이렇게 곱씹을 하니까요. 유액전원은 실제 전압 빼기 전자 가림 효과다. 전자 가림 효과는 전자 간의 반발력을 포함한다. 전자 간의 반발력을 포함하기 때문에 같은 껍질에 전자가 두 개 있을 때 그 전자 한 개를 내보낼 때는 적은 에너지만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가 이미 나간 상태에서 하나만 더 내보내고자 할 때는 그때는 에너지가 유액전화가 크게 느껴지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에너지를 때려 주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수소 원자는 SPDF 에너지가 동일하다. 왜?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유효 핵전의 개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전자 원자는 S보다 P가 P보다 D가 D보다 F가 에너지가 높다. 그게 머릿속에 일단 꽂아놓고 왜 그러냐? 다전자 원자는 S는 p 오비터보다 핵에 가깝고 핵에 가까우니까 큰 유효 핵전을 느끼게 되고 유핵전을 크게 느끼니까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S보다 P보다 B가 D가 D보다 F가 에너지가 높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침투 효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디의 방사성 마디와 강마디 S오비탈은 n-1개 강마디 0, P오비탈은 n-2개 방사성 마디 강마디 1, D오비탈은 n-3개 방사성 마디 강마디 2 이런 걸 먼저 기본으로 외워주고 그 다음에 방사방향 확률 부프와 거리에 대한 그림을 갖다 그려낼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다 연습하여라. 그리고 확률 함수와 거리에 대한 그림까지도 그리는 것까지 같이 평면에 연습해보라. 그 다음에 유액전화의 주기성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예외 없이 증가한다.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자 질소하고 산소 중에서 유액전화가 큰다면 누구? 최외곽 전자의 유액전화는 질소와 산소 중에서 유액전화가 큰다면 누구? 누가 오른쪽에 있니? 이 문제입니다. 그냥. 오케이? 근데 이거 갖다 헷갈려갖고 머릿속에 정리를 잘 안 해놓으면은 예외가 있었는데 뭐가 예외였더라? 유액전화가 예외인가? 이온 에너지가 예외인가? 전자체론도가 예외인가? 어우 짬뽕나! 또 딱 틀리는 겁니다. 시험장 가면. 그러니까 제발 외우려면 정확하게 외우라. 그래서 절대 안 헷갈리도록 만들어 놓자. 그러면 거기서 걸리는 문제만 다 맞춰도 여태까지 과거 기출 문제로 봤을 땐 5개다. 그러면 5개 맞추면 짧은 기간 내에 5개를 맞출 수 있다면 행복한 수험생 이시라면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유액전화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문제 잠깐만 쉬었다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